지난 20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2명의 자녀와 함께 친정인 필리핀에 다녀온 후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세와 5세의 어린 자녀 2명의 경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인구 1,3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5월 말부터 꾸준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악화되는 가운데 7월에 들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2,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1,900km, 동서는 1,000km 정도의 길이로 약 7,000개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은 관광으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 전문 매체 Travel and Leisure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섬 부문에서 필리핀의 팔라완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강 중 하나인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곳이라는 평가가 언급됐습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가 14위에 오르는 등 필리핀에게 있어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경제산업 중 하나인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보건 및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정부는 적절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이 있는데, 대중에게는 코이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한국 코이카의 협력 사업을 꼽아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이카는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의 7천여 개의 섬 가운데 6번째로 큰 파나이 섬을 중심으로 659만 달러 규모의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특히 이 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이 많아 소수민족이 농사로 겨우겨우 자급자족하던 곳이죠. 더군다나 농사를 지어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없다시피 해 유통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낙후된 농촌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이에 필리핀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있던 시기에 한국의 코이카가 적극적으로 나서 3단계에 걸친 대대적인 농촌 종합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은 이번 사업의 1단계는 우선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 개발부터 시작해 위생적인 화장실 보급 등 생활 전반적인 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후 2단계로는 그동안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급자족의 농사가 소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인데, 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 한국의 선진 농법을 전수하면서 우량 종자의 보급과 프로세스 기계화 등을 통해 파나이섬 농업의 생산성을 대폭 강화시켰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유통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6개의 구간에 20km 길이의 도로를 까는 대대적인 공사로 농촌 마을과 시장 간의 직거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다소 험난한 산간 계곡 지역의 경우 물자 소송이 까다로워 교량을 건립하기도 했죠. 마지막 단계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파나이섬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의 농업 분야 특화 국립대인 환경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그 예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장 저장 창고를 마련해 농작물이 최대한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에 농업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자 필리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도시 빈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처했는데, 이를 두고 코이카는 마닐라의 도시 빈민 17만 명에게 긴급 식량으로 쌀 200톤을 지원했죠. 심지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주요 체계를 다 잡아준 파나이섬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도시에 지원하는 등 복합적으로 지원해준 한국에 필리핀 정부는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특히 낙후된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 덕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희망을 찾았다며 코이카의 협력 사업을 이번에 최우수 사례로 꼽은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농업부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농민 2만여 명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제 기준 최저 빈곤율이 기존의 50%에서 30%로 줄어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에서의 지원은 보건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봤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한국의 4대 보험에 속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국민들이 평상시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관리하고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전부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도맡아 관리, 운영하듯이 필리핀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보험자 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을 표준 모델로 삼아 현재의 필리핀 건강보험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협업하여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의 건강보험청에 속한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코이카 온라인 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의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연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실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북부에 말로로스와 클락을 잇는 53km에 달하는 남북철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특별 경제구역인 클락에 철도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한국의 포스코 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조만간 영화관에서도 필리핀 현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는 8월 범죄 액션 드라마 영화 국제수사가 개봉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통사람으로 유명한 김봉환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로는 곽도원, 김대명, 김희원, 김상호님이 주연으로 참여했습니다. 개봉 예정작 국제수사의 기본적인 컨셉은 대한민국의 총구석 형사라고도 불리는 대천경찰서 강력팀의 홍병수 경장이 난생 처음으로 필리핀의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첫 해외여행이라는 환상도 잠시 어느 사건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용의자가 되고 말았죠. 홍 형사는 필리핀 현지 가이드이자 고향 후배인 만철을 만나 누명을 벗기 위해 형사 본능을 살려 함께 수사에 착수하지만 필리핀 현지 여인 타갈로그어는 물론 영어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수사는 점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데, 필리핀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느낌에 연기파 배우들의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연기가 더해져 그 케미가 상당히 기대되는데, 현재 한국과 필리핀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주요 씬들을 많이 담은 국제수사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그 느낌이 사뭇 색다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한국의 코스피 상장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미국과 유럽에 못지않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 탑 10 안에 드는 회사는 모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 기술 도입 없이 완전히 자체 개발하는 회사는 단 2곳, 셀트리온과 리제네론 뿐이다. 라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언급하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자체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만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그리고 원가 절감 등 크게 3가지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현재 3만 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 가운데 5,786개에서 변이가 발생한 부분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먼저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개발비 및 제조 원가를 최대한 낮춰 세계 어느 회사보다 항체 치료제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국민, 일본 정부 올림픽 IOC 경기 취소 통보에 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힌 초유의 사태, 도쿄 파탄올림픽 그 서막의 시작, 한국의 일본 약점 제대로 찌른 듯,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극히 이례적인 일이 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오던 올림픽 행사가 결국 취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폭염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및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종목의 경우 개최지를 도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건데요. 바로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마라톤 종목이 이 중 하나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로 일본의 심장이자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열리는 만큼 일본 국민들은 그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만큼 일본 도쿄 또한 막대한 투자금을 조성해 도쿄 내부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각종 노후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17일 오전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2020 도쿄 방사능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마라톤 실시 장소를 삿포로시로 변경할 계획을 전날인 16일에 밝혔다라고 보도를 때렸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정말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엄청난 규모의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 자체를 사전에 일본의 동의나 의견 없이 IOC가 통보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 IOC가 경기장 변경을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역사에 있어서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이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일본 도쿄도 현지 상인들도 현재 굉장히 실망한 분위기인데 실제 IOC가 밝힌 이유에 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C 입장을 확인해 보니 우선 이번 도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마라톤 올림픽 개최지 변경 이유는 바로 도쿄의 무더위 때문입니다. 도쿄는 실제 한여름 40도를 넘나드는 고온의 기온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마라톤 경기를 진행할 경우 당연히 선수들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수분, 땀 배출과 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마라톤 종목의 경우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실제로 이런 문제는 최근 막을 내린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분명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또한 고온의 지역인데 실제 도하 육상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 경기와 50km 코스의 경보 경기 도중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기권 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제 약 40%에서 45% 정도의 선수가 카타르의 뜨거운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시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 또한 격하게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올림픽 IOC의 이번 결정에 일본 언론사들은 오히려 아무런 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카타르 선수들 기권하는 거 보고 엄청 신나게 이 일본 보도 매체에서 기사 때리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선수들 건강을 생각은 하는 거냐, 거기에 선수들은 저렇게 뜨거운 햇볕에서 경기를 하는데 너희 실제 주최자들은 시원한 곳에서 쉬고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기사들을 실제 NHK에서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IOC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실제 도쿄올림픽은 한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까지 오랜 시간을 바깥에서 경기를 관람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요즘 도쿄는 더워도 너무 더워서 실제 열병으로 작년에만 1900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었을 정도로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도쿄올림픽 폐막일이 혹시 8월 9일인 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날은 나가사키 원폭이 일본에 떨어진 날인데 결국 일본의 부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20 도쿄 방사능 올림픽이 시작이 된 거고, 이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진 날을 기점으로 올림픽이 딱 끝나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곧 나가사키 원폭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일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완벽하게 재건해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일본 도쿄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이른 아침에 경기를 시작해서 열병이나 선수들의 탈수를 막겠다는 방향을 제시는 했었는데요. 이마저도 IOC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어 도쿄도는 사실상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도쿄지사가 IOC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반발을 하며 생각 없는 말을 내뱉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도쿄도지사는 IOC로부터 경기 개최지 이전이라는 통보하는 형태의 소식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도쿄가 그렇게 더워서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북방 영토는 어떠한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 과관인 것은 이 도쿄도지사가 아베 신조 총리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과 친하니 이 정도의 요청은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 말인 즉슨 결국 러시아와 현재 굉장히 민감하게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쿠릴 4개의 섬에서, 즉 쿠릴 열도 주변에서 경기를 치르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IOC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또 북방 영토라고 한 점은 결국 쿠릴 4개의 섬에 대해서 실질적 영토 지배 권한은 러시아가 아닌 일본, 즉 본인들에게 있다는 의미까지 전한 것과 다름이 없기에 현재 러시아 푸틴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 과연 러시아 측에서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일본과의 관계를 끌고 나갈지는 아직 발표된 것이 뚜렷하게 없지만 그 동향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지역 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마라톤 경기가 열릴 줄 알고 많은 루트 확보, 그리고 상권 확보 및 기타 준비 등을 해왔던 도쿄는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삿포로시는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삿포로시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번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까지 밝혀 도쿄도는 지금 삿포로시에 굉장히 분노를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사실 정말 IOC가 선수 생명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일본의 이 도쿄 올림픽을 전면 취소하거나 몇몇 중요한 경기는 일본에서 하되 다른 나라에서 여러 경기를 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찌 되었건 도쿄 올림픽의 주요 개최지라고 볼 수 있는 이 도쿄의 문제로 인해 이례없는 모습이 보여진 부분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이로 인해 큰 상관이 없다면서 방사능은 안정되었다고 분명 일본 언론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분명 적자가 아닌 흑자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수영장 똥물 사건 파문과 이번 하기비스 태풍 이후 방사능 제염물질 회수물들이 검은 봉지에서 대부분 사라지는 사건들도 하나 둘씩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폭염도 올림픽 선수들에게 분명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런 일본의
비양심적 후쿠시마 재건을 위한 올림픽 게임 유치는 방사능 오염으로 선수들과 올림픽 관계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외면하는 비인륜적 행위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현재 IOC 내부에서도 방사능 문제 등 한국이 도쿄 올림픽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 국제적 무대에서 강하게 찌르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 영역이 기색한데요. 현재 일본은 한국의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 방사능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화 시킬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 곳을 통해 밝혀졌는데, 충분히 IOC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충분히 개최지가 이번처럼 일본 내부이긴 하지만 옮겨질 수 있는 사례가 검증이 되었으므로